도지 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경도 홍원 출신 홍랑의 삶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조선 명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의 3대 명기를 꼽으라면 황진이, 매창이, 부용이 이렇게 셋을 꼽는데 그 중에 부용이는 평안 감사했던 김해양 대감이 기적에서 그 이름을 지워주고 또 함께 살았던 까닭에 부용이는 진정한 기성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부용이를 빼고 그 자리에 방금 말씀드린 홍랑이를 넣어서 3대 명기라고도 합니다. 3대 명기든 4대 명기든 모두가 천하가 알아주고 역사가 증명한 천재 시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황진이는 너무도 유명하기에 지난번에도 황진이에 대해서는 새삼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매창이와 부용이에 대해서는 그 삶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지나갔기에 오늘은 그 홍랑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3번의 만남, 그러나 영원한 사랑, 홍랑을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홍랑의 맷버들을 보고 가겠습니다.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자신은 창밖에 심거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 소서. 한국 국문학사의 태두이신 양주동 박사께서 일찍이 조선문학 통틀어서 가장 간결하고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연사라고 이 맷버들가를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맷버들 가지가 다 같은 가지겠습니다만 홍랑이는 그 가지들 중에서 그래도 새잎이 가장 잘 돋아날 것 같은 가지 하나를 골라 뽑아서 사랑하는 님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말이 맷버들 한 가지를 잘 가려 꺾어서 당신에게 보내드리오니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시옵소서. 여기서 자신이라는 것은 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시옵소서. 그렇게 보시다가 어느 밤비 내린 다음날 아침에 그 가지에 새잎이 하나 돋아났거든. 그 새잎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이 홍랑이 그 잎새로 돋아났다고 그렇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홍랑의 절절한 마음입니다. 이 홍랑이 어렸을 때 그 어미가 많이 아팠는데 병세가 아주 급박해지자 그 어린 홍랑이 12살 어린 홍랑이 그 험한 함경도 산길 80리 고갯길을 사흘 밤낮을 걸어서 의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의원이 그 어린 홍랑의 효심에 감동하여서 홍랑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다시 홍랑의 집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 그 어미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500년이 다 된 지난 옛 이야기지만 오늘에 되살려 생각해 보더라도 참으로 가슴 아픈 광경이고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홍랑의 어미의 죽음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잘 추스려서 일으켜 세우고 또 어미의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홍랑은 그 어미의 무덤가를 석 달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의원이 참으로 인간애가 넘치던 사람이었던 것이 이 홍랑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데려가서 예의 범절을 가르치면서 잘 키웠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 의원은 점점 나이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보다 먼저 홍랑이 그 어미의 무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홍랑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무엇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한 방편으로 홍랑이 기생의 길로 들어갑니다. 홍원 관아의 관기가 되었는데 이 홍원 관아에서 홍랑 일생일대의 한 남자를 만납니다. 3당 시인으로 불리던 고죽 최경창. 고죽이라는 호는 직역을 하면 외로운 대나무라는 건데 외롭더라도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살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겠죠. 이 고죽 최경창이 북도 평사라는 직책을 받아서 함경도 경성으로 부임을 해서 가던 중에 이 홍원 관아에서 환영 겸 축하연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은 그때 그 환영연을 열어준 양반이 홍원 현감으로도 나오고 또 어떤 문헌에는 홍원 부사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최경창의 친구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옛사람들이 기록을 보다 보면 문헌마다 같은 내용이 각각 틀리게 기록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중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이 북도평사라는 직책은 병마 절도사를 보좌해서 국경 방어 임무를 맡는 일인데, 병마 절도사라고 하는 것은 한 도에 한 명 있는 육군 지휘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군단장 그 이상의 급이 될 것 같습니다. 북도평사가 병마 절도사를 보좌해서 국경 방어 임무를 맡는 것이 첫째 임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또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 전지 속에 문관을 한 명 보내서, 이 북도평사는 무관이 아니고 문관입니다. 이 문관을 한 명 보내서 군인들을 견제도 하고 또 군인들이 동태도 살펴보는 그런 역할이 한편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북도평사입니다. 그날 그 홍원 관아에서 열린 연회장에서 홍랑이 시 한 수를 읽게 됐는데, 그 시가 누구이신지 아시는가 하고 현감이 물었습니다. 그때 홍랑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고죽의 시이고 저는 고죽 선생을 가장 존경하고 제일로 좋아합니다 하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홍랑이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최경창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그 최경창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홍랑의 표정은 이루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홍랑이 12살 때 그렇게 산길을 넘어서 의원을 찾아가고 그랬듯이, 최경창이 이제 그 연회가 끝나고 두 사람이 좋은 시간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경창은 임지인 경성으로 떠났는데, 그 떠나간 최경창을 석 달 후에 홍랑이 남장을 하고 그 최경창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길이 아까 의원 찾아갈 때는 12살 때 80리길을 걸어갔는데, 이번에는 천리길을 갑니다. 천리길을 가서 이제 일생의 두 번째 최경창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첫 번째 만남의 기쁨과 감격이 이어지면서 군대 막사 안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쁜 날들이 지나가던 중에 그 이듬해에 최경창이 다른 직책을 맡게 되면서 한양으로 불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올라가는 최경창을 홍랑이 배웅을 하는데, 그 배웅 길은 1300리. 홍랑이 움직이면 뭐 천리요 1300리요,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 배웅 마지막 날 도착한 곳이 쌍성이라는 곳인데, 그 쌍성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최경창은 쌍성 객관에서 머물게 되고, 홍랑이는 이별을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더 이상 배웅을 할래도 할 수 없었던 것이 함경도 평안도 양도에만 있는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함경 평안 양도의 백성들이 한양을 해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어떤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양계의 금이라는 법인데, 양반이라고 해서 기생을 데리고 그 선을 넘어가도 안 되고, 기생 또한 임의로 한양을 향해서 이동을 하면 안 되는 엄격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랑의 그 배웅길이 쌍성에서 멈췄던 것입니다. 쌍성에서 이별을 하고 돌아가던 날, 그때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비 내리는 함관령 고갯길에서 한 주막에 홍랑이 그날 묵게 됐는데, 거기에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 유명한 맷버들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맷버들가가 나온 날로부터 400여 년이 흐른 후일에 국문학자이시고 시조시인이신 가람 이병기 선생, 전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가람 선생께서 이 맷버들가의 시를 보시다가 하나의 아주 특별한 해설을 내놓게 됩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이고, 그 당시 고서와의 감식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던 우이창 오세창 선생, 그 우이창 오세창 선생이 이 맷버들가의 지인본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오세창 선생 댁으로 가람 선생이 가셔서 지인본을 살펴보시던 중에 그 내려 쓴 글씨 줄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냈던 것입니다. 그 맷버들가를 쓰던 바로 그날 그 홍랑의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듯한 그런 것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 맷버들가 3년으로 된 이 맷버들가가 첫째 연 둘째 연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니무이 손대 자시는 창밖에 심거두고 보소서. 요 두 줄은 글자 크기가 활자로 찍어낸 것처럼 아주 크기가 일정하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는 세로 내림선 그 선은 자를 대고 쓴 것처럼 아주 반듯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연 밤비에 새니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요 부분은 마지막 줄은 내려가면서 글씨가 작아지고 또 아주 확연히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가람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홍랑이 그 글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다가 순간 깜짝 놀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양계의 금을 떠올렸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다가 그 고죽 최경창 선생이 그 밤으로나 다음날 새벽에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같이 따라 넘어가서 전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홍랑이 순간 마음이 급해지고 총각을 다투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 밤비에 새니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가 17자인데 그 17자를 써내려가면서 시간을 줄이는데 몇 초를 줄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홍랑의 마음은 아주 급박해졌던 것이라고 가람 선생은 살펴본 것입니다. 가람 선생의 그 살펴보시는 세심함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오늘 그 홍랑의 일생을 대강의 줄거리를 보고 가는 시간입니다만 지난번에 매창위와 부영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 앞에 제가 삼당 시인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삼당 시인에 대해서 한번 또 보고 가겠습니다. 삼당 시인이라는 것은 당시 조선의 문학 그 조류가 중국 송나라 시대의 문학 풍조를 따라가는 조류였었는데 그 송나라풍의 문학 풍조를 당나라풍으로 바꾼 세 사람이다 해서 삼당 시인입니다. 고죽 최경창, 손곡 이달, 옥봉 백광원 이렇게 세 사람인데 최경창과 이달은 1539년생으로 동갑 친구이고 옥봉 백광원이는 1537년생 이 두 사람보다 2살이 많습니다만 세 사람은 아주 자별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송나라풍의 그 문학 조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개인의 감성을 중요시 않고 이성적인 글을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 당대 송나라에는 유명한 기라성 같은 시인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그 시대는 그 시보다는 긴 글을 쓰는 문장가들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또 송나라와 반대로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했습니다. 가령 시인 묵객들이 어느 한 자리에 모여서 자연을 노래할 때 글자를 고치고 바꿔가면서 오랜 시간 끝에 시 한 수를 내놓는다면 거기에서 무슨 그 감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일필휘지로 막힘없이 휘둘러 써내려갈 때 보는 이나 듣는 이나 감탄과 탄성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문인을 보면은 소동파, 구양수, 왕한석, 유구가 있고 당나라 시대에는 한유, 유종원, 백거이 그리고 유명한 이태백과 두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나라 시대와 송나라 시대 양 시대를 다 합쳐서 긴 글을 쓰는 그 문장가 8명을 뽑아서 당송 8대가라고 칭했는데 이 당송 8대가에는 당나라 4명, 송나라 4명 그래 각기 4명에서 8대가가 아니고 당나라엔 2, 송나라엔 6입니다. 당나라에는 한유, 유종원이 뽑혔고 송나라 시대에는 구양수, 소순, 소식, 소철, 증공, 왕한석 이렇게 6이 뽑혔는데 그 송나라 시대의 그 6명 중에서 소순, 소식, 소철은 좀 특별합니다. 그 한 식구입니다. 소순이 아버지고 소식, 소철이 형제인데 그 가운데 소식이 그 유명한 적벽부를 쓴 소동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시 3명을 가리켜서 삼소라고 불렀고 또 부자지간을 좀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아버지 소순을 노소라고 불렀습니다. 늙은 소시라 해가지고 삼당 시인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당송 8대가까지 왔습니다. 삼당 시인 중 한 명인 최경창은 지금 홍랑과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중이니 일단 넘어가고 손곡 이달과 옥봉 백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달에 대하여 그 손곡이라는 호는 강원도 원주 지방의 한 마을 이름인데 이달이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였고 또 그 고장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를 마을 이름부터 손곡이라고 붙인 것이고, 손곡은 충청도 홍주, 지금의 홍성 출생인데 얼자입니다. 얼자라는 것은 양반이 평민 여자를 첩실로 들여서 얻은 자식은 서자, 또 양반이 천민 여자를 첩실로 들여서 얻은 자식을 얼자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그 엄격한 그 사회에서 서자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살던 그런 시대인데, 이달은 서자를 넘어서 얼자로 났으니 그 출생이 참 불운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달의 천재적인 문학성에 대하여는 당대 최고 내노라하는 양반들이 격찬을 하였고, 또 서자 얼자 구분할 것 없이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교류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율곡, 이의, 그리고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삼정승을 두루 지낸 노수신, 그리고 유명한 헌길동전을 쓴 허균이, 그리고 허균보다도 더 유명한 그 뒤의 허난설원이 이 이달의 문학 제자입니다. 그리고 허균이 아버지 허엽은 대사관, 경상도 관찰사 등 아주 대단한 양반인데, 그런 양반과의 자식들의 스승으로 이 얼자인 이달을 모셨다는 것은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달은 한리학관, 또 접빈사 종사관 일을 했었는데, 한리학관이라는 것은 외국어를 번역하고 통역하는 일이고, 접빈사 종사관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사신을 마저 드리고 접대하고 경호까지 하는 일입니다. 조선시대의 서자 얼자들은 문과 시험에 나가지 못했지만 기술직에는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술직으로는 궁궐 안에서 일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달은 자식이 없이 아내와 단둘이 살았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 사는 그 고독한 심정을 아내가 쓰던 화장대 앞에서 표현한 시 한 수가 있습니다. 도망이라는 시인데, 도망간다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슬퍼한다는 도자입니다. 사도세자할 때 도자도 이 슬퍼할 도자입니다. 화장서랍 향내 사라지고 거울엔 먼지 쌓였는데, 문 밖에는 복숭아꽃 피었지만 봄은 적막하기만 하구나. 누각인 예전처럼 밝은 달 떠 있건만 발을 걷고 같이 볼 사람이 없네. 아내가 살았을 때는 아내의 몸에서는 물론이고 그 화장대에서도 향기로운 붓냄새가 나고 그랬을 텐데, 아내가 죽고 세월이 가다 보니 화장대에서는 아무런 향취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거울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그리고 문 밖에는 복숭아꽃 피었다고 그러는데, 봄은 적막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그저 그냥 서글플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면 어떤 누각이 하나 보였던 모양인데, 그 또 문에는 어떤 그 발이 하나 쳐져 있었고, 그래서 문을 열면은 그 누각에 밝은 달이 떠오를 때 부부가 그 발을 걷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아이고, 달이 참 저렇게 밝을 수가, 그러면 또 옆에서 그러게 참 밝기도 하네 이러면서 대화를 했을 텐데, 아내가 죽고 없는 지금은 누각에 밝은 달이 떠도 그 발을 걷고 같이 볼 사람이 없으니 그저 고적하고 서글픈 이달인 것입니다. 자식도 없이 아내하고만 살다가 아내는 먼저 떠났고, 이달이는 70이 넘어서 평양 여관에서 한 여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달의 그 묘소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으면 그 쓰던 물건은 다 태워서 같이 보낸다거나 그러는데, 이달은 그 아내가 쓰던 화장대를 태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렇게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옥봉 백광훈입니다. 옥봉 백광훈이는 전라남도 장흥 출생이고, 오랜 날들을 해남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는 지금의 강남 봉은사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여서 스님들을 많이 알고 지냈습니다. 옥봉이라는 호는 해남군 옥천면 진산 봉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데, 거기에서 옥천면에서 옥자를 따고 봉우리에서 봉자를 따서 옥봉입니다. 이 옥봉 백광훈이의 묘소가 지금 해남에 있는데, 장흥 사람들은 말하기를 출생이 장흥이니 그 묘소를 장흥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옥봉 백광훈이가 41살 때 참봉자를 하나 얻어서 한 5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백광훈이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그 조선시대 최고 말단직인 참봉자리로 끝난 것이 아니고,
27살의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소론 윤원영 일파가 노론 윤임 일파를 다 잡아 죽이고 기양을 보내는 아주 극심한 그 을사사화가 일어났던 시대여서 옥봉 백광훈이가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그 보장받은 출세의 길을 버렸습니다. 출세의 길을 버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주유천하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달이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양반들과 교류하였듯이 옥봉 백광훈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달이 지냈던 율곡 이이나 삼정승을 지낸 노수신은 물론이고 양사원과도 아주 각별히 지냈습니다. 해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리었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외만 높다 하더라. 이것이 양상은의 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각별히 지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백호 임제. 황진이 무덤 앞에서 청초 우거진 고래 잔한다 누웠난다. 홍화는 어디에 두고 백골만 붙였난다. 잔잡아 고날이 없으니 그를 쓰러하노라 하면서 황진이에 대한 애석함을 토로했던 백호 임제. 이 두 사람은 아주 친해서 유람을 같이 잘 다녔다고 하는데 유람 다닐 때는 꼭 말을 한 필만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번갈아 타고 한 사람은 종처럼 말고삐를 잡고 어르신 오르십시오 이렇게 이제 농담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백광훈이 임제보다 12살 우위입니다. 그럼 12살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그렇게 가깝게 지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맞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옥봉 백광훈이가 6살 때 해남에 당상관 부의 정응서라는 사람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향집에 다녀올 일이 있든가 해서 집을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집을 나서면서 이 6살짜리 꼬마가 뭐라고 대문으로 나섰느냐면은 호재 정만수요 화계 우일래라 그러면서 나갔다고 그럽니다. 호재 조우로자 있을제자 좋게 있어라 돌려서 말하면 잘 있어라 정만수요 정원에 가득 찬 나무더라 화계 우일래라 화계 꽃이 피면 우일래 다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대문으로 나가면서 6살짜리가 야 잘 있어라 정원에 가득 찬 나무들아 내가 꽃피는 봄이 오면 다시 돌아오리니 이러고 나가니 그 정서가 볼 때 그 6살씩 꼬마가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상관 부의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로얄 박스에 앉는 사람들 그 당상관이고 당하관은 글자 그대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의라는 것은 세자의 사위 세자의 사위라고 해서 다 부의로 부르는 게 아니고 세자의 정실부인 정실부인에서 난 딸과 혼인한 남자를 부의라고 합니다. 임금의 사위 부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요. 이 백광훈이 죽었을 때는 임금 선조가 율곡 이이에게 장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또 한양에서 해남으로 운구 행렬이 가는데 그 행렬이 지어있는 관찰사 송강 정철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백광훈이의 장례를 임금이 직접 나서서 관장을 했겠습니까? 자, 백광훈이 시도 한 수 보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백광훈이는 동은사 주변에서 생활을 하면서 스님을 많이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알기도 많이 알았지만 이별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선생들처럼 때가 되면 이쪽 저쪽으로 갈려가게 되는데 그때 백광훈이는 인사하기를 아이고 이렇게 가까이 계시다가 떠나신다니 참 섭섭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리산으로 하고 금강산으로 가는 그 스님들한테 지리산 쌍계의 경치가 뛰어나고 금강산 만폭동 풍광이 기이하다는데 이 몸은 명산에 가보지도 못하고 매양 스님들 이별하는 시만 송별하는 시만 짓고 있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도를 닦으러 가는 스님들이지만 아이고 스님 지리산 쌍계 경치가 그렇게 뛰어나다는데 아이고 그렇게 좋은 데를 저는 언제 가볼지 모르겠습니다. 또 금강산으로 가는 스님한테는 금강산 만폭동 풍경이 그렇게 기이하고 절묘하다는데 스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런 좋은 곳으로 가셔서 그런데 저는 그런 데 가보지도 못하고 언제 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맨날 스님도 가실 때 송별시만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부드럽게 우위로 겸 인사를 멋있게 했던 옥봉 백광훈입니다. 3당 시인 중 한 명인 최경창은 홍랑이와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었고 3당 시인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3당 시인을 살펴보다 보니 한참 돌아서 이제 다시 홍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관령 고갯길에서 맷버들 한 가지와 시 한 수를 전달하고 돌아온 홍랑이 아주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고독한 시간이 한 2년이 흘러갈 무렵에 한양에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최경창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입니다. 그러자 홍랑이 양계의 금을 어기면서 한양으로 달려옵니다. 일주일 밤낮을 걸었다고 합니다. 걸으면 천리천산맥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대단한 여자입니다. 홍랑이 양계의 금을 넘어서 최경창이를 만나오는 이 일로 인해서 최경창이한테 큰 사단이 일어납니다. 아주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큰 올감에 걸리고 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적이 있게 마련인데 정치적 반대파에서 아주 들고 일어났습니다. 최경창이 양계의 금을 어기면서 첩시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엄청 더 큰 일이 그 당시가 조선 14대 명종대왕 인순왕후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채 안 된 국상기간이었는데 조선시대의 국상기간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국상기간에 양계의 금을 어기면서 첩시를 불러들였다. 이렇게 들고 일하니까 최경창이는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최경창이 홍랑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고 홍랑이 제 발로 들어온 것이지만 최경창은 이런저런 구구한 변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경창이는 파직이 되고 홍랑이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시간에 둘이 서서 말없이 바라봅니다. 말없이 바라보면서 최경창이가 난초가 심어진 작은 화분 하나를 홍랑에게 건네주는데 이때 나온 시 한 수가 있습니다. 유란이라는 건데 유란은 그윽한 난초라는 뜻이고 또 이별하면서 준 시다 해서 증별이라고도 합니다. 증별. 말없이 바라보며 유란을 주노라. 하늘 끝 이제 가면 어느 날에 다시 돌아오리. 함관령 옛 노래는 다시 부르지 마오. 지금도 비구름에 청산이 어둑하니. 자, 말없이 바라만 보다가 그 화분 하나를 주면서 말하기를 하늘 끝처럼 먼 곳으로 당신이 이제 돌아가면 어느 날에 다시 오고 또 우리가 어느 날에 다시 만날 것이요. 이 말처럼 그날 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얼굴이었고 세 번째 만남이면서 세 번째 영원한 이별이 됐던 것입니다. 홍랑은 최경창은 파직이 됐고 홍랑은 돌아가는데 홍랑이 양계의 금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별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은 또 적당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관아의 관기들은 관아의 관리와 통제를 받았는데 홍랑은 최경창을 찾아 경성으로도 가고 한양으로도 오고 그랬던 것을 보면 홍랑과 관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인간적 융통성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간 홍랑이 또 고독한 서글픈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런 세월이 그리운 세월이 수년여 흘러가는 중에 임금 선조가 최경창한테 벼슬을 또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반대파들이 아주 극렬하게 들고 일어납니다. 참소가 들어가는데 이 참소라는 것은 상소보다 격이 낮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상소는 국가적인 대사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상소지만 이 참소는 어느 한 개인을 어떻게 하면 잡아주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비방하고 어떤 작은 일을 엄청나게 침소봉대하고 아주 야비하고 비열한 것이 참소입니다. 이 참소로 인해서 최경창에게 내려졌던 함경도 종성 부사의 그 임명이 철회되고 다시 그 격을 낮춰서 성균관 직강이라는 직책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부임지로 이동하려던 중에 최경창이 한 객관에서 45세 나이로 죽습니다. 일설에는 정적들에 의한 타살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최경창이 죽었다는 소식이 또 홍랑에게 전해지자 홍랑이 또 망설일 것 없이 최경창의 유품들을 쌓아 들고 최경창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살아서 만남이 아니고 최경창의 묘지에서 만납니다. 묘지에 찾아와서 묘지 옆에 초막을 짓고 심효살이에 들어갔는데 3년 심효살이를 하고 누가 더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6년을 더해서 9년 심효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3년은 둘째 문제고 석 달, 3일도 어려운 것인데 3년에다가 6년을 더해서 9년을 했으니 그 긴 세월 몰아치는 비바람, 눈보라는 어떻게 견뎌냈으며 또 무엇을 먹고 살았으며 가장 또 무서운 것은
그 긴긴 세월 긴긴 밤 짐승 울어대고 호랑이 나오던 시대인데 그 긴긴 밤들 어떻게 견뎌냈는지 참 대단합니다. 9년 심효살이를 지나가는 중에 임진왜란이 터졌고 임진왜란이 터지자 홍랑이 또 유품을 쌓아들고 고향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 피신해서 지나가던 중 임진왜란이 끝나는데 홍랑이 심효살이를 시작해서 임진왜란이 끝나기까지 16, 7년 한 17년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참으로 길고도 고달픈 시간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홍랑이 쌓아들고 갔던 유품을 다시 챙겨들고 해주 채씨 문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유품들을 해주 채씨 문중에 전해줬고 그 유품 중에 그 맷버들과의 진본이 후일에 흘러서 아까 말씀드린 우이창 오세창 선생에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사회는 양반이 그런 천민, 기생을 집안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기생 홍랑을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인 그 해주 채씨 사람들이 참 멋집니다. 그런데 홍랑은 그 생몰 연대가 불분명합니다. 선조 때 사람인 것은 맞지만 언제 나서 어느 날에 죽었다는 기록이 불분명한데 후일에 홍랑이 죽었을 때 해주 채씨 가문에서 장사를 지내고 묘소를 쓰는데 그 묘소를 최경창 부부 합장묘 바로 아래다 씁니다. 그리고 비석을 세우고 비석에는 뭐라고 썼느냐면은 기생 홍랑의 묘라고 쓰지 않고 시인 홍랑의 묘라고 썼습니다. 참으로 멋집니다. 근데 이 홍랑과 최경창 단 두 사람을 놓고 보면 그렇게 지고 지수는 순정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은 최경창 본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자기보다도 남편이 더 사랑했을 한 여자가 자기 부부 합장묘 밑에 아래 붙여 있으니 최경창의 본 부인이나 홍랑이나 두 사람 다 서글픈 여자의 일생입니다. 지금도 해주 채씨 가문에서 시제를 지낼 때는 홍랑 할머니의 상을 따로 차린다고 합니다. 상을 따로 차려서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할 때는 모든 후손들이 홍랑 할머니 묘소 벌안으로 모여서 음복을 한다고 합니다. 벌안이라는 것은 그 묘소 앞에 상도 차리고 절할 수 있는 그 넓은 뜰, 그 뜰에서 음복을 한다고 그럽니다. 살아서는 천민이었고 기생이었지만 죽어서 양반이 된 여자, 조선시대 통틀어서 살아선 기생이요 죽어서 양반이 된 자는 이 홍랑이 단 한 사람 유일합니다.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니무이 손대 자신은 창밖에 힘거두고 부서서 밤비에 새니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이상 홍랑의 삶을 간략하게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